어쩐지 생각났어.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기묘한 친구의 이야기가. 나는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소위 말하는 집 보는 아이였어. 말이야 그렇지 평소에는 타가소 같은 데서 놀다가 돌아가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채 1시간도 안 됐지만 그 1시간이 바로 아까 말한 친구와 교류하는 시간이었어. 친구라는 것은 우리 집에 왠지 모르게 있었던 복화술령 인형이었는데 어째서인지 묘하게 멋부린 차림에 어린애가 보기엔 잘생겨 보이는 15살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어. 듣자 하니 부모님이 고물상에서 탁 꽂혀서 사오셨다는데 정말 엄청난 수다쟁이였었지. 걔는 늘 우리 집에 있는 일본 방식의 서랍에 놓여 있었는데 입이야 트여 있지만 아무래도 혼자 걸어 다니지는 못했어. 내가 오면 쓱 하고 다리를 꼰 다음 다리 위에 양손을 올리곤 했어. 그 녀석 엄청 겉멋 만든 스타일에 잘난 체도 무진장 잘난 체를 했지. 잘난 체도 매번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줬을 뿐이지만 친구는 자기가 연기한 극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막 들려주곤 했어. 덕분에 난 책을 그닥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동화 같은 데는 엄청 박식해졌지만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와 같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꺼내더라고. 어디 보자. 슬슬 우리도 헤어질 시간이야. 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소풍 갈 준비를 해둬. 가지고 있는 과자를 모조리 배낭에 넣은 다음 이불 근처에 두면 되겠다. 중요한 물건도 다 배낭에 넣고 언제든 놀러갈 수 있게 갈아입을 옷들도 가까이 놔둬. 나? 물론 나도 가지. 근데 너랑은 다른 데로 가. 여기보다 재밌을 것 같은 데로. 내가 너보다 더 재밌을걸? 하면서 이런 내용이랑 말투로 말이야. 아무튼 그 당시 나는 순진에 빠진 꼬맹이였을 때라 소풍을 간단 말을 듣고 신나서 배낭에 과자를 막 쑤셔 넣기 시작했어. 엄마나 가족들은 제가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싶었는지 그냥 적당히 두고 봐주셨고, 근데 그렇게 가방을 챙겨두고 그날 밤 한창 자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 배낭이랑 같이 부모님 손에 끌려가게 됐지 뭐야. 그날은 이른바 한신 대지진제가 있었던 날이었어. 우리 집은 성대하게 반파돼 버렸고 친구는 행방불명, 옷자락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어. 그런 옛날 친구를 다시 떠올려보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야. 작년 정년 퇴임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킨키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학교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맞은 여름방학 때의 이야기라고 한다. 악기 연주가 취미였던 할아버지는 시간이 나면 이른 아침에 음악실을 빌려 오르간을 치곤 하셨다고 한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음악실 문 앞에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깜짝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상기해냈다. 안녕? 이라고 말을 걸고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자세히 보면 모두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다.
어쩐지 옷차림도 요즘 아이들과는 다르게 영 좋지가 않았다고 한다. 몇 학년이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단지 모두 가만히 오르간을 바라볼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르간을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민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밝아지면서 오르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노래는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꽤 잘 불러서 원기왕성한 아이들다운 노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반주를 하면서 그 노랫소리에 도취되어 듣고 있었다. 그런데 곡이 끝나고 아이들이 있던 쪽을 보니 마치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문을 열거나 방 어딘가로 이동한 흔적도 없었다. 단지 호련히 한순간에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불가사의한 사건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교무실로 돌아왔다. 마침 그때 옆자리에 선배가 출근해서 할아버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선배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상하다는 듯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배는 그런 건가? 라고 무엇인가 떠올려냈다. 그리고 조용히 조간신문을 할아버지의 책상 위에 던졌다고 한다. 신문의 날짜를 보고 그제야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날은 전쟁 당시 지역에 대규모 공습이 일어났던 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는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폭격에 한번 무너진 것을 재건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매년 공양의 의미를 담아 그날이 되면 음악실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뿐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한 번 더 듣고 싶구나. 그렇지만 오지 않는다는 건 성불했다는 거겠지?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과거에 2번 아이를 낙태시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어렸던 17살 때의 일로 피임에 실패했던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살 때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었고 나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임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딱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었고요. 역시 여자친구는 얼마 안 있어 임신을 했고 나는 그것을 기회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혼담이 들어왔다며 반대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랄까 정략 결혼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고 해도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키울 테니 낳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와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마저 찾아와 부탁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결혼을 하려는 신부에게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17살 때는 귀찮게 임신이라니 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다가도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을 꾸어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심적인 타격이 큰 일을 겪은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몸도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끝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차도가 없어 나는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양을 위해 친가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병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8kg였던 몸무게는 2달 사이 52kg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보았지만 여전히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조상의 제삿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도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이모님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들었단다. 이모가 용안무당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 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숫자로 확실히 2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낙태에 관해서는 친척은 물론이고 이 무당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반쯤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재령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재령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기 귀신을 공양하는 것일 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안 좋은 건 생령의 영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기들의 귀신은 내게 붙어 있지만 이 귀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귀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후회가 겹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나는 아기들의 공양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맥이 빠졌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쯤 울고 있는 나를 보며 무당은 그 눈물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말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17살 때의 여자친구나 23살 때의 여자친구 둘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거절당한 데다 더 최근이었던 23살 때의 여자친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혹시 마음에 집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낙태한 걸 후회하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결혼 생활도 순조로운 데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낙태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다지 강하게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17살 때의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6년 전에 헤어졌던 터라 연락처는 없어진 후였습니다. 나는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옛 친구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여자아이가 A의 친구를 말하는 거지? A한테 물어보면 알걸? 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좀 알아봐 줄래? 라고 부탁했지만 그런데 그 아이라면 이라고 중얼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지만 네가 잠깐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몹시 머뭇거리던 그녀에게 들은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낙태를 한 후 퇴원하기 전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원래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 임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침 내가 좋다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도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만 그 후에는 딱히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그녀는 그 낙태의 후유증 때문에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한 이야기는 내가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법률상으로는 당신에게 죄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내가 말하자 맞아요. 나는 딸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얻어맞거나 욕을 먹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몸의 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는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반대편의 생명이 내게 개입할 수 없어진다고 해서 빨리 잊고 미래를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나가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낙태 따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근 나는 불교 관련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후 무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매일 사과하러 가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맺혀있던 흐릿한 후회의 감상은 이제 완벽하게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꿈에도 나올 겁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밤 어슴푸레하지만 강렬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 아마 그녀의 어머니겠지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는 거대한 숲 가운데에 서 있었다. 울창한 나무들과 그 사이사이를 붉은 장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숲.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있자니 이윽고 먹구름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집 쪽으로 옮기려다 문득 집 방향이 어느 쪽인지 잊어먹은 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숲에 들어올 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비의 강도와 바람의 세기로 보았을 때 마치 오늘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악마의 장난처럼 쏟아졌다. 나는 쏟아지는 비를 가냘픈 팔로 막아가며 다시 숲의 안쪽으로 향해 뛰어갔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비를 피해 울창한 숲에서 잠시 비를 피할 생각이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검은색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내려치는 비와 천둥이 만들어낸 역광은 고양이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사뭇 분위기를 한층 더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주춤했던 나는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 장소를 지나치려 하였다. 그 순간 어딜 가려는 거지?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가 지나친 뒤쪽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긴장되어 돌아가지 않는 목을 두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바위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가 내 앞에 다가와 있었다. 어딜 가려는 거냐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목소리는 고양이의 목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인간의 음성이었다. 나의 몸은 믿기지 않는 상황의 몸을 부르르 떨며 내 바로 옆에서 쳐대는 천둥과 살갗에 채찍같이 떨어지는 비의 통증을 뒤로하고 얼어붙어 버렸다. 이윽고 고양이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이곳은 마녀의 숲.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뭐지? 마녀의 숲.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설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 아이를 납치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가 산다는 흔하고 흔한 이야기였다. 나의 반응과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귀찮아진 듯 고양이는 얼굴부터 시작하여 꼬리까지 가볍게 몸을 털었다. 고양이는 벙어리 같은 나를 두고 뭐 잃어버린 거라도 있어? 뭘 놓고 왔나? 라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양이는 자신의 질문에 간단히 고개를 끄덕일 뿐인 나를 그러려니 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 숲을 비 오는 날에 나가려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쯤 이미 알고 있겠지? 가뜩이나 싱숭생숭한 마음일 텐데 말이야. 천둥과 비, 이상한 숲에 말하는 고양이라니 확실히 나의 마음은 뒤죽박죽이었다. 마치 기억의 무언가가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멍하니 있자 고양이는 다시 답답하다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일단 비 좀 피하자. 감기 걸릴 것 같아. 고양이의 말에 나는 다시금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시 수반 쪽으로 발을 옮겼다. 고양이는 나의 뒤에 몇 발자국 떨어져 걷고 있었다.
슬쩍 돌아본 그 동물은 걸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뭐하러 온 거지?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끝내려고 온 건가? 등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중간중간의 소리는 비소리와 천둥 때문에 듣지는 못하였다. 내가 고양이의 독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쯤 고양이는 저택 앞의 처마 밑에서 가볍게 몸을 털며 이야기를 했다. 어서와 마녀의 저택에 들어가자. 저택은 한층 더 어두워진 숲과 비로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이 문을 열면 귀신이 마중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고양이는 다시금 이야기를 이었다. 어쩔 수 없잖아. 발을 들여놓은 건 너의 선택이니 비를 맞으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던지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생을 마감하던지 그것 또한 너의 선택이니 뭐 알아서 하렴. 기분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지만 추위에 벌벌 떠는 몸과 고양이가 말한 두려움은 나에게 있어 이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대저택의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려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공포를 낳았다. 저택 안의 풍경이랄까 상황은 아빠가 어릴 적 해주었던 어느 동화의 성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단지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제외하면 말이다. 중앙의 계단과 집의 창문에 걸려있는 커튼은 그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듯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 있었고 이는 마녀의 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곳의 주인과 만날 생각이 없다. 고양이의 말이 사실이고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괴담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나는 들어오는 비 때문에 문을 닫고 현관 옆에 있는 소파를 바라보았다. 소파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 고급스러운 것처럼 보였으나 먼지가 쌓여 있어 막상 앉기에는 반감이 들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달려온 탓인지 다리는 이미 어디라도 앉아줬으면 이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았다. 별 수 없이 나는 적당히 손등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살포시 걸터 앉았다. 그래, 비만 피하고 여차하면 다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소파 앞에 보이는 테이블에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지가 쌓이고 쌓여 거미줄처럼 보이는 테이블 위에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 편지라는 것을 알아차린 나는 다시금 공포가 몸을 휘감았다.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손에 집어 접힌 종이를 펴보았다. 내 방으로 와? 라는 짤막한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듯 소파에서 일어나 저택의 문을 잡고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고양이는 이 저택을 소개할 때 분명히 말하였다. 마녀의 저택에 어서 오라고. 나는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준 것이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곳에 들어온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쯤 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믿을 수 없었다. 맛있는 냄새라니. 이 오래된 건물에서 누가 요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많은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껴졌다. 불쾌한 골짜기. 그 상황에서도 배가 고팠다. 이미 나는 지칠 만큼 지쳤다. 공포와 피로, 굶주림의 삼박자는 나를 관대하게 만들었다. 그래, 사람을 잡아먹는다지만 마녀도 결국 사람이었어.
이야기만 잘하면 풀어줄 거야.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만들 것을 만들고 있는걸? 등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무작정 냄새가 나는 곳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냄새의 근원은 어느 한 곳에서 풍겨나오고 있었다. 냄새는 계단 오른쪽의 복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복도를 바라보니 검은 복도 앞에는 희미하게 문이 열려 있었으며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짙어지는 냄새를 향해 몸을 옮기던 중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이 내 앞에서 불었다. 그 소리와 바람에 다시 앞을 바라본 나는 저택에서 몸을 녹여 그나마 괜찮아진 몸을 다시 굳혔다. 앞에 분명히 존재하였던 벽은 좁아지더니 어느 순간에 둘이 완전히 붙고 나서 다시금 원래의 복도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고양이를 다시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고양이는 그런 나의 표정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말했잖아. 마녀의 집이라고. 집에 들어오는 인간을 죽이고 잡아먹는 마녀가 만든 집인데 집에 함정이 있거나 물건이 살아 움직이는 정도는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선택은 네가 하였고 문은 잠겨 돌아가지 못하면 선택지는 하나지. 그러게 뭐하러 돌아와가지고는. 아무튼 한 번은 내가 살려주었으니 나머지는 잘 헤쳐나가도록 해봐. 라고 하였다. 그 말을 끝마치곤 고양이는 저택 중앙을 향해 유유히 사라졌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앞에 있는 난간을 마주했다. 들어가면 좁혀오는 벽에 갇혀 압사당하는 함정. 이것을 보며 내가 무심코 들어갔다면 이라는 생각과 그렇게 으스러진 나의 신체로 만든 미트 스튜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다.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저택 중앙복도의 시작 부분에서 머리를 굴렸다. 그러던 도중 눈에 들어오는 반짝이는 소파 옆에 해골 모양의 촛대를 발견했다. 해골 모양의 촛대는 두개골 위에 초를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장식이었다. 그리고 그 해골의 텅 빈 눈 안에는 무엇인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자세히 촛대를 관찰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촛대를 들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촛대는 테이블에 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촛대가 이렇게 무거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나는 촛대 안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그러자 하고 무엇인가 눌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난 뒤 혹여나 싶어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을 챙겨 그 복도의 시작 지점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쿠션을 던졌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벽의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금 소파로 걸어가 하나의 쿠션을 들어 복도에 던져보고 나서 그 복도를 건너갈 수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고 긴장이 풀리니 다시금 풍겨오는 맛있는 향기가 맴돌았다. 또한 이전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도마의 칼질하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나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살짝 벌어진 문틈으로 문 앞에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낡기는 낡았지만 틀림없는 주방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냄새와 소리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이 함정의 수수께끼를 풀어 조금은 어깨가 으쓱해졌던 나에게 다시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였다. 마치 작은 문제를 푼 것으로 우쭐해야 하지 말란 듯이 말이다. 주방의 풍경은 흡사 동화 속의 분위기와 본 적이 없는 주방 기구들의 조화로 꽉 차 있었다. 장작으로 지피는 오븐, 저절로 물이 나오는 기다란 무언가, 작은 불이 나오고 그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새의 정체까지. 나의 정신을 빼놓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리는 도대체 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혼란이 이루어졌다. 그런 나의 머릿속을 정리해 주듯 둥둥 떠다니는 칼과 요리 모자가 보였다. 누군가가 요리 모자를 쓴 것과 칼질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단지 내가 놀란 부분은 그 사람의 정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장 나가자 라는 생각에 살포시 문을 닫고 돌아가려 하였다. 다만 내 몸의 굶주림이 이제는 한계다 라고 말해주었다. 나의 굶주림은 공포마저 덮어버리고 그 주방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에 충분하였다. 생각하던 공포와 달리 주방은 이방인인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마치 요리가 더 급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주방의 테이블 위에는 몸이 투명한 주방장이 만든 듯한 스프가 만들어져 있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이 스프는 공포와 동시에 나에게 있어 충분히 식욕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에피타이저였다. 나의 굶주림은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곧장 입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기 전에 문득 아까의 일을 상기시켰다. 주방에 오기 전 벽에 깔려 죽을 뻔한 나의 미래를 말이다. 나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그릇을 내려놓은 뒤 나를 신경도 쓰지 않는 주방장의 눈치를 보며 찬장과 서랍 이곳저곳을 살폈다. 다행히 거기서 나는 스테이크용 칼과 당근 그리고 정체 모르는 인형의 찢긴 팔 한쪽을 찾았다. 나는 호신용 스테이크 칼과 당근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생각한 것보다 평범한 식재료구나. 고양이에게 들은 것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레 주방을 나가려고 했다. 주방을 나가려 문 근처까지 가는 순간 주방장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이 하나 부족하네. 어디 있지? 나는 허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무심결에 작은 신음을 내고 말았다. 그러자 도마에서 나는 칼질 소리가 멈추었다. 칼질이 멈추었다. 내가 그쪽을 바라보자 허공에서 오르내리던 칼은 어느새 멈추어 있었고 요리사용 모자가 돌아가져 있었다.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행히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리사는 다시 칼질을 하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손이 부족하니 손 좀 빌려줘. 손을 빌려달라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나는 요리사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것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그러자 요리사는 칼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손이 부족해. 손을 좀 빌려주라니까. 문득 나는 떠올랐다. 이곳은 마녀의 집, 사람을 잡아먹는 곳. 나는 주저하다가
아까 찬장에서 찾은 인형의 손으로 보이는 손을 요리사의 도마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러자 요리사는 "아, 여기 있군. 고마워. 주인님이 화내시진 않겠다." 라며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꾸벅 인사를 하며 서둘러 주방을 나오려 했다. 그 순간 칼질이 멈췄다. 근데 말이야, 이 팔은 생각보다 품질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걸? 마치 손에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 다른 팔은 없어? 라고 말하였다. 나는 팔은 더 이상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리사는 곤란하다는 듯이 "그럼 안 되는데. 어쩌지? 주인님이 화내실지도 몰라." "아, 너의 팔을 쓰면 되겠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칼질을 멈추며 곧장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가 의문을 품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밖에서 치는 천둥의 순간이 빛이 번뜩이는 것보다 빨랐다. 나는 요리사가 내는 발소리보다 빠르게 주방을 나와 저택의 로비를 향해 뛰어갔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나가지? 아빠는 얼마나 나를 걱정하실까? 왜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돌아와? 뭘 돌아와? 나는 여기가 처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생각을 다시 곱씹는 생각을 하며 복도를 뛰어가는 순간 내 앞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내 앞을 지나 바닥에 꽂혔다. 그것은 식칼이었다. 그리고는 뒤에서 요리사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디가? 손이 필요하다니까." 바닥에 꽂힌 칼과 요리사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숨은 가빠졌다. 어느새 요리사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죽는다는 감정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리와 가슴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 떠올린 것이 생각났다. 촛대. 나는 복도 끝에 있는 복도의 입구에 있는 촛대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죽을 힘을 다해 뛴다 해도 다리는 피로와 공포로 인한 근육경직으로 인해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뒤에서 "잡는다"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리사와 나와의 거리는 가까워져 있었다. 복도 끝에서 살짝 몸을 틀면 촛대가 보이리라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촛대에 손을 얹은 순간 뒤에서 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올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잡는다는 곧 잡았다로 변하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몸이 완전히 들어올리기 전에 해골 촛대의 입안에 반짝이는 버튼을 눌렀다. 뒤에서 좀 전에 느꼈던 실바람이 내 등 뒤에서 불어왔다. 그와 함께 더불어 요리사가 잡았던 내 머리카락 위에서 따뜻한 액체가 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뒤를 돌아 내 머리에 대각선을 바라보았다. 나의 머리에는 둥둥 떠서 피에 범벅이 되어 나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 있었고 내 오른쪽 아래에는 나의 팔을 자를 때 사용하려 했던 식칼이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나의 기억은 끊어졌다. 내가 다시 눈을 뜨고 본 것은 폭풍우가 사라지고 난 뒤에 맑은 하늘이었다. 보고 있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어제 내가 실제로 겪었던 것들이 짧은 악몽과 같이 느껴지게 만들 만할 정도의 맑음이었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머릿속 또한 맑아진 느낌이었다. 이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기분마저 들었다.
그렇게 상쾌한 생각으로 몸을 털고 일어나자 주변에는 나의 주위로 커다란 집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말 그대로 내가 어제 몸을 피하던 커다란 저택은 사라지고 난 뒤였다. 나는 안도감과 기쁨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 집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어서 빨리 사랑하는 아빠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 생각하며 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검은 고양이, 아니 악마가 풀숲에서 나와 나에게 이야기했다. 엘렌, 너야? 성공했네? 나는 말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다행히 성공했지 뭐야? 악마는 이야기했다. 축하해. 여기는 왜 돌아와서 이런 봉변을 당한 거야? 몸을 바꾸고 나서 그 아이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합쳐져서 숲으로 발을 들인 것 같아. 이제 그 아이는 마녀인 상태로 힘을 다해 죽어버렸으니 이 훌륭한 몸은 내가 잘 사용해야지. 악마는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답했다. 글쎄, 일단 돌아가서 이 아이의 아빠를 만나야겠어. 내가 이 아이와 대화할 때마다 아빠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야. 짜증나게. 됐어. 이제는 이 몸과 이 아이의 아빠는 내 것이니까. 나도 이제 사랑받으면서 잘할 수 있어. 악마는 말했다. 그래? 즐거웠어. 어서 가봐. 악마와의 대화를 마친 뒤로 나는 힘차게 그 아이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 아이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걸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의 몸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어.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시각 엘렌과 헤어진 고양이 모양을 한 악마는 사라진 건물의 터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다지 악마에게는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여기저기 풀숲을 헤치던 악마는 이윽고 자신이 찾은 물건을 찾아내 혼잣말을 이야기했다. 가여운 것, 왜 마녀랑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지? 자신의 말로가 이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지켜보는 나도 재밌었지만. 말을 마친 악마는 다시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악마가 물건을 찾고 머물다간 그곳에는 하반신이 잘린 한 구의 시체와 시체의 손에 들려있는 메모가 있었다. 꾸깃꾸깃 주름이 나져 있는 피 묻은 메모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 영혼을 바꾸는 방법.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유키오라는 녀석이 전학을 왔었다. 몸집이 작고 혼혈 같은 얼굴을 한 어딘지 모르게 안절부절한 느낌의 녀석이었다. 유키오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선생님이 아니라 유키오 본인에게서 들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반 아이들은 유키오를 따돌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돈을 빼앗는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었고, 지나가면서 등을 팔꿈치로 툭 친다거나 필통을 칼로 자른다거나 조회 시간에 방귀를 뀌었다고 모함하는 것 같은 것이었다. 그저 철없는 장난이었다 싶지만 본인에게는 괴로웠던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유키오는 평소에는 안절부절해하는 주제에 그런 때만은 묘하게 근성을 보였다. 울거나 정색하는 일도 없었고 선생님에게 고자질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장난치는 것이 그다지 재미가 없었고
어느 사이 유키오를 따돌리는 건 다들 그만두게 되었다. 다만 유키오는 학교를 자주 쉬곤 했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인상이 남아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를 쉰 학생이 있으면 급식으로 나온 빵은 같은 반,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가 가져다주는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유키오의 집에 빵을 가져다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사실 우리 집과 유키오의 집은 꽤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반에서는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유키오의 집은 나무로 지어진 문화주택으로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들이 살 것 같은 모습의 집이었다. 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어쩐지 어두운 느낌에 내가 싫어하는 분위기의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빵을 가져다 줄 때는 언제나 할머니에게 빵을 건네고 허둥지둥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유키오가 또 학교를 빠졌기 때문에 나는 빵을 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되었다.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평소와는 다르게 유키오 본인이 직접 나왔다. 감기라도 걸린 것인지 안색이 영 좋지 않았다. 유키오는 나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새로운 장난감이 있으니까 같이 놀자 라고 말하면서 그 장난감은 내가 늘상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쁜 것을 참으며 그 집으로 들어갔다. 유키오의 방에 들어서고 나는 조금 놀랐다. 방 안에 실이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신사의 부적 같은 것도 붙어 있던 것이다. 우리가 열고 들어온 문에도 틈이 보이지 않도록 잔뜩 붙여져 있었다. 뭐야 이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부적을 붙이시는데 그것만 있으면 무서워서 스티커도 붙이는 거야. 유키오가 직접 그린 것 같은 부적도 있었다. 이런 부적 그냥 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혼나. 유키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키오의 방에서 1시간 정도 놀고 돌아갔다.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유키오의 상태에 관해 물어보셨다. 내가 그닥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러니? 쉰다고 전화도 하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화는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를 않더라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계시던? 어제는 안 보이셨어요. 그럼 학교를 쉴 거면 전화를 좀 해달라고 유키오한테도 좀 전해주렴. 나는 그날도 유키오의 방에서 놀았다. 유키오는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부러워진 내가 물어봤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돌아가셨어. 유키오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다. 왜? 교통사고? 장난감을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 유키오를 보니 더 이상 물어볼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내일은 학교 올 거야? 모르겠어. 너 괜찮은 거야? 학교 쉴 때는 전화해달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미안. 나에게 말해도 소용없다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안방에 계셔. 그럼 전화해달라고 말하면 되잖아. 잘 수가 없어. 뭐? 아버지랑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나를 계속 불러. 유키오. 유키오라고 나를 몇 번이고 계속 부르는 거야. 그게 무서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어제는 팔을 붙잡았어. 나를 데려갈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점점 무서워져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키오는 계속 나를 붙잡았다. 네가 무서워하는 건 알겠지만 나는 여기서 자면 안 돼. 어째서?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아차 싶었다. 유키오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키오의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함께 가보자며 하굣길에 나를 차에 태우고 유키오의 집으로 향했다. 선생님이 현관에서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관을 열자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도 유키오의 방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키오의 방에서 나오니 오른쪽 방이 있었다. 유키오가 어제 말했던 안쪽 방이란 이것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선생님이 그 방문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생님은 온몸을 꼿꼿이 세웠다 바로 문을 닫았다. 그 잠깐 사이 나는 선생님 너머로 방 안을 보았다. 유키오의 피해 젖은 얼굴이 보였다. 아마 선생님은 바로 경찰을 불렀던 것 같다. 그날의 기억에서 그 이유는 거의 생각나지 않지만 경찰이 왔었던 것만은 기억이 난다. 다음 날 선생님은 아침 조회 시간에 유키오와 조부모님이 죽었다는 것을 반 아이들에게 말하셨다. 그렇지만 피투성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죽었다는 말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선생님에게 유키오가 내게 말했던 꿈의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듣고 계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라고 말하시고 나에게 유키오의 부모님에 관해 알려주셨다. 유키오의 부모님은 자살을 했었다고 한다. 게다가 사실은 가족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유키오는 그때 운 좋게 살아남아 조부모님께 맡겨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그랬을 것이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 나는 경찰에게 불려가서 유키오의 집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 유키오의 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경찰은 내게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냐고 끈질기게 물었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부인했다. 정말 너는 그 집에서 유키오 군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니? 네. 함께 와주셨던 선생님은 어쩐지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경찰이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일까?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내게 말하였다. 저기 선생님이랑 네가 유키오의 집에 갔었잖아 그때. 선생님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쩐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고 있었다. 그때 유키오네 가족은 이미 죽은 지 3일은 훨씬 되어 있었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인 A의 여자친구가 유학을 가게 되며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밤 A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과
내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두 6명이 모여서 오후 9시쯤부터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조금 지났을 때 친구 B가 TV나 좀 보자 라고 말을 꺼내 다 같이 TV를 보기 시작했죠. TV에서는 평범하게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텔레비전 고장났냐? 무슨 고장이야? 그냥 전파 불량이겠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왁자지껄 웃고 있는데 그 순간 화면이 완전히 치지직거리며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파 불량치고는 좀 심한데? 누가 투덜대자마자 TV 화면에는 신이타이.com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건? 잠시 뒤 글자는 곧 사라지고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그거 뭐지? 죽고싶어.com? 이라고 써져 있었지? 응, 진짜 기분 나쁘다. 우리는 어수선한 가운데도 기분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우선 TV부터 끄자. 엄청 오싹하네. TV를 껐는데 갑자기 A가 야, 네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 볼래? 아까 거기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모두 컴퓨터에 달라붙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사한다고 해도 기분 나쁘네. 술 취해서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럴 리가. 다들 봤잖아. 무슨 프로그램 광고일지도 모르니까 찾아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 신이타이.com을 검색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잘못 본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지만 문득 주소창에 직접 신이타이.com이라고 쳐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 주소를 쳤습니다. 그러자 함께 죽어줄게 라는 제목의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사진이 모니터 가득한 크기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빨리 꺼버려. 너무 무서운 사진에 놀란 우리는 바로 창을 닫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뭐랄까, 진짜로 위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런 걸 광고로 써먹을 리가 없잖아. 그럼 아까 그건 도대체 뭐였지? 서로 정신없이 떠드는 사이 갑자기 TV의 전원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리로 함께 죽어줄게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TV에 나타난 것은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피투성이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뭐였지? 뭐? 아까 그 여자라니? 그게 뭐야? 아직 술에서 덜 깼냐? 나는 당황해서 아까 전까지 내가 봤던 것들을 말했습니다. 꿈이라도 꾼 거야? 우린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넌 아까 필름 끊겨서 잠들었잖아.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기에 나는 꿈인가 싶어졌습니다. 컴퓨터에도 신이타이.com에 들어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술자리가 파하고 모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내가 필름이 끊겨 있던 사이 집에 먼저 돌아갔던 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 어젯밤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A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배터리가 다 되었다는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A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는 몇 번이고 신이타이.com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다시 그 홈페이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TV를 보아도 그런 화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은 너 혼자 본 망상이다 라고 말할 뿐 상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A가 사라지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나는 우연히 A의 옛 여자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A와 헤어진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A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기숙사에 전화를 해서 나랑 같이 죽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더라고. 뭐라고? 뭐랄까 술에 취한 것 같았어. 일단 받아 넘겨버렸지만 걱정돼. 그러니까 네가 A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직도 A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A가 그녀에게 한 말과 A가 사라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A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